가장 외로운 세계로 만드는 21세기만의 조건은 있을까? 유럽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러브돌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20대 연애도 잘 안 해요. 왜? 다 경쟁자인 거예요. 맞아. 1인 가구에 저소득층이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완전 네. 최악의. 예.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저에게 또 막강한 지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아이 무슨 소리십니까? 그렇게 대하면 가! 확인 여기 갔다! 어떤 이런 큰 영향을 주신 김만권 박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 철학을 하는 김만권이라고 하고요. 가끔씩 뭐 시사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 나가서 정치평론도 하고 하긴 하는데 원래 직업은 책 쓰는 그냥 작가입니다. 아니, 학부에서 그 네. 정치학을 하신 거예요? 네, 학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죠. 그 뉴욕커시잖아요. 아니 뭐 뉴욕에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있는 학교에 한 10년 정도 공부를 했었죠. 거기서는 철학을 하신 거예요? 예, 거기서는 정치 철학 전공을 했죠. 한나 아렌트. 예, 한나 아렌트 전공했죠. 지난번 잠실 커피숍에서 한나 아렌트 강의 5시간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당분간 자주 만나면 안 되겠다. 근데 이번에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간단하게 좀 책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외로움이 우리 인간에게 지금 21세기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감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인류가 탄생한 이래 가장 많은 외로운 사람이 쏟아지는 시기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21세기가 가장 외로운 세기가 되었다면 가장 외로운 세기로 만드는 21세기만의 조건은 있을까? 사회적 조건. 예, 사회적 조건. 이제 그것들을 탐구해본 책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를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 이제 보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요소가 하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그래,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능력주의. 그래, 그 책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그렇죠. 저도 다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쭉 넘기다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야. 데이터를 보니까 40대가 외로움을 제일 덜 느끼더구나. 그러니까 소와 말처럼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못 느끼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그건 봤을 때 이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야, 바빠봐라. 이게 외로울 시간이 어디.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 이게 통계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가장 바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맞아. 이때 가장 외로운 사람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말은 한편으로 뭐냐면 이 바쁨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돌리고 좀 차리면 그때 밀려오는 그 외로움이 엄청난 거예요. 생각해보면. 실제로 내가 어렵고 힘든데 내가 어렵고 힘든 걸 호소할 데도 없고 호소할 곳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렵고 힘든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그나마 돈을 가진 사람은 그나마 대체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나 스스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빈곤하거나 그리고 이제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입을 못 올리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죠. 가난했죠. 요즘은 20대를 취준생으로 다 보내요. 왜냐면 요즘은 31세가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 평균 취직 연령이에요. 31살이? 31살이. 그럼 10년 전체가 다. 그렇죠. 20대 전체를 취준생활로 보내는 게 거의 평균적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대졸자들은 또 20대가 정말 이상한 시기인 게 또 세상은 다 어른이라 그래. 그렇지. 그렇죠. 대학 딱 들어가는 순간 어른 되고 그렇죠. 있잖아. 나는 어른인데 경제적으로는 아무 자립 능력도 없고 부모님한테 기대 살고 있고 뭘 또 얻어 쓰고 있는데 내가 이 시기에 내가 대기업에 취직하느냐 아니냐가 보상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걸 그냥 본능적으로 몸으로 느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이 대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취준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20대 연애도 잘 안 해요. 연애라도 하다 내가 취직이라도 못했다? 그러면 나한테 다 쏟아부은 부모님들한테 엄청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하면서 만날 20대 때가 삶의 있었는데. 모족은 연애죠. 그러니까. 저는 뭐 20살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그냥 들깨였죠. 끊임없이 들과산을 다니면서 여기 대시에다 까이고 저기 까이고 어떤 뭐 그런 그 요즘에 안 하는 거 보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20대 남녀들이 지금 다 어디서 만나는 곳이 어디냐? 노동시장인 거예요. 처음 만나는 곳이. 부딪히는 곳이. 그래서 젠더 트러블 같은 게 젠더 트러블 더 심하다라는 어떤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떤 그 페미니즘의 부상 속에서의 그렇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미투의 후유증이 아닌 구조적인 갈등이 시장에서 연출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얘기네.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에서 경쟁자로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갈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옛날에 남성들이 차지하던 어떤 소득 구간들이 좀 이제 15% 이상 30% 구간 요 구간에 이 명문대 4년제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다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즉, 큰 충돌 지점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진짜 상위 또 20%를 들여다보면 보상 수준이 높은 분야가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 의료,
그다음에 공학 분야예요. 근데 여긴 전공자가 아예 남자가 많아. 너무 많아요. 의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아. 상위 20% 쪽에서는 거의 75% 정도가 남성이에요, 또. 여기서. 미묘하게 이게 또 구조화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 한 뭐 15%에서 30% 이때에 지금 이제 이 구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4년제 명문대 졸업생의 여학생들이 막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요 구간이 아주 치열한 어떤 접전 구간이 되고 있는데 근데 거의 이 구간이 능력주의가 작동하면서 잘리는 구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단지 이 외롭다라는 게 이 구간에서 너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뭐 친구들끼리 노트도 보여주고 공부 안 해. 맞아. 뭐 이렇게 야 이번에 나올 예상 문제 알려줘. 그럼 예상 문제도 알려주고 맞아. 예, 이런 것들이 됐었는데 대학이 낭만이죠, 낭만.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한 구조예요. 왜 다 경쟁자인 거예요. 예. 맞아. 예.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외로움 조사할 때 어느 세대가 제일 외롭냐고 물어보면 자기 세대가 제일 외롭다 그래요. 아, 그래요? 대부분 다. 예. 내가 속한 세대가 제일 외롭다. 그런데 내가 속한 세대가 제일 외롭다라고 답하는 비율도 20대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책을 보면 예. 그 철학자답지 않게 각종 사회학적 도표가 나오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제 진짜로 20대가 높고 40대가 좀 적고 뭐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50대 높고. 우리가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 젊을수록 외로워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1인 가구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1인 가구에서 외로움이 엄청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득이 저소득층에서 외로움이 훨씬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겹쳐 있어요. 1인 가구에 20대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게 30대예요. 1인 가구에. 진짜. 그리고 1인 가구에 저소득층이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완전 최악의. 그러니까 이게 다 몰려 있으니까 지금 이 20, 30대들이 상당히 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결혼도 못 하고 가정도 못 이루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국가가 저출생 이런 거 걱정하고 있지만 그게 근본적으로는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외로운 세대가 20대들이에요. 그 경쟁이라는 게 꼭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능력주의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능력주의가 이게 지구적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서 그때 다 같이 퍼져나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를 따라서 이게 우리들 생활 속에서 일상화가 됐는데 그렇게 퍼져나간 국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능력주의를 또 신봉하는 나라예요. 우리 뭐 외환위기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는 실제 외환위기가 되게 컸었죠. 그렇죠. 외환위기가 되게 컸었고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진짜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만이 평생 고용제라는 걸 들고 있었거든요. 맞아. 그런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들고 있다가 이게 외환위기 때 들어오면서 여러분 외환위기 때 보면 이게 사회면을 보면 막 가장들의 자살 기사로 다 차 있거든요. 그치. 그러면 이때 사실은 이제 다 무너지면서 이때 생존이 제일 중요해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왜 개인적인 생존에 매달리느냐 복지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치. 사회복지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서양은 지구적 신자유주의가 생기면서 있던 복지 질서가 무너졌다면 우리는 없는 복지 시설을 쌓아 올리던 무렵이었거든요. 그게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서 더 올릴 필요가 없는 거지. 요 정도면 됐다? 그렇죠. 더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무너진 게 이 정도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복지 질서는 사실 생각해보면 그 사회적 보호망은 제대로 안 지어지고 그 속에서 옛날에 했던 버릇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죠. 아주 장시간 노동해서 그다음에 그 돈을 저축해서 이제 그걸 버텨내는 거죠.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개인적으로 빈곤에 대처하는 방식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뭐냐? 그렇게 장시간 노동해서 저금해서 생명보험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집마다 생명보험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다른 나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보다 개인들이 든 생명보험이 규모가 큰 나라가 몇 나라가 없어요.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수단이 또 부동산이었던 거예요. 부동산. 거주의 안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보험과 부동산으로 개인적으로 다 그걸 대처해왔고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복지 시스템이 안 돼 있다라는 뭐냐면 노후가 소득으로 보장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무섭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노후가 소득으로 보장이 안 되니까 자산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노후가 소득으로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산으로 준비한다. 그 말이 되게 그래서 부동산이 엄청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는. 그래서 연끌도 하고 그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그 부동산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요즘
뭐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산다라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잖아요. 서울 시내에서. 맞아요. 근데 책을 보니까 한국의 능력주의는 뭐가 다를까 이런 책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약간 능력주의라는 거에 대한 일반적 이야기도 있는데 좀 더 우리가 한국적인 특징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한국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해외의 능력주의는 어떤 거냐면 죽는 날까지 내가 그걸 가질 수 있다는 자격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티브 잡스다. 그럼 내가 스티브 잡스로서 죽는 날까지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애들이 그리는 능력주의 모델은 뭐냐? 밤을 새워 열심히 일하는 스티브 잡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에서 여러분들 그 다양한 능력주의 책 나오는 거 보면 이 능력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던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은 능력주의가 주는 혜택의 층은 사회 전체의 5% 정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니엘 마코비치라고 하는 예일대 법학전문대학 그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경제학도 하고 수학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 1%밖에 보상을 안 한다 그래요. 1%. 딱 1%. 그러면 이게 서양에서 그렇게 소수를 보상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죽는 날까지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 소유하고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딱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일생에 어려운 시험 한 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죠? 아주 난이도 높은 시험을 한 번을 통과하는 거. 고시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걸 능력주의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주 어려운 시험을 한번 통과해서 내가 정규직이 된다. 아주 대기업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잡혀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딱 문을 걸어 잠그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고시라고 부르는 시험들 있잖아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언론고시 뭐 이런 거. 다양한 그런 고시라고 부르는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라고 부르는 걸 통과하는 게 되게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통과하고 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신분이 돼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이걸 통과를 못하면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시험을 통과 못하면 계속 비정규직으로 사는 거예요. 또 같은 일을 해도. 그리고 시험을 통과 못한 사람들이 만약에 정규직이 된다? 다 분노하죠. 지금 우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능력주의가 진짜 능력주의랑 상통하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서양의 능력주의랑 조금 맥락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주의는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능력주의인 거죠. 그리고 그게 어느 일정 포인트에.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교사예요. 진짜 능력주의 사회라면 내가 몇 년 주기로 내가 이 교사 자격을 누릴 수 있는 시험을 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한 번 통과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전근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신분화되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을 썼던 박권열 선생님은 이 전통이 우리 알고 보면 과거 제도에서 왔다. 과거시험? 예. 서양에서 이렇게 시험을 쳐서 관리를 선발한 게 1870년대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900년대 10세기부터 그렇죠. 오래됐죠. 고려 광종 때부터. 그래 고려 광종 때부터 딱 역사잖아. 바로 시기가 나오잖아. 아니 뭐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나도 시험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거라 우리가 훨씬 능력주의가 잘 통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유교가 되게 능력주의적인 사상이래요. 이게 그렇죠, 생각해 보면 이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유교가 아주 오래전부터 평민들에게 시험을 통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열어놨던 그런 몇 안 되는 제도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던 곳이 몇 군데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또 공유하고 있는 나라고 그걸 아주 오랫동안 썼고 그리고 그 시험 한번 통과하면 신분이 일거에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선생님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보면 봐요. 선생님 말씀 진짜 많죠? 오시는 분들이 다들 말이 엄청 많아. 내가 껴들 겨를이 없어 진짜. 근데 보면 이 지금 말씀 듣다 보면 능력주의라는 것이 구조적인 경쟁을 극단화시키고 그 극단화가 개인화 외로움을 양산시킨다. 그쵸.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디지털 외로움이 디지털을 만들 때 요게 또 좀 중요한 포인트로 화두를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우리들 사이에 격차, 특히 소득 격차를 엄청나게 벌려요. 단순하게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격차가 왜 문제냐? 시대적으로 풍요로운데 격차가 벌어지는 시대에 외로운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게 구조가 비슷하구나. 그래서 이게 처음 외로운 사람이 쏟아져 나왔던 걸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쯤이라고 보는데요. 요 때를 벨 에포크 시대 그리고 도금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아주 좀 예. 풍요롭고 아름다운 날들. 그렇죠. 예, 예. 뭐 풍요롭고 아름답지만 도금이야. 그렇죠. 도금 시대. 어. 정말 그런 풍요로운 시대인데 격차는 너무 벌어져 있는 시대. 순금은 아니고 껍데기만 반짝반짝 빛나는. 그렇죠. 예. 이때 불평등이 엄청나게 늘어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벌어지면 그 격차가 벌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량으로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21세기도 어떤 시기냐? 우리 21세기를 뭐라고 부르냐? 신도금 시대라고 불러요. 신도금 시대. 예, 예. 그럼 이건 뭐냐? 우리가 풍요롭지만 새롭게 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한참 그렇게 격차가 벌어지다가 세계대전 2번이 이 격차를 정리를 했어요. 왜냐? 이게 전쟁이 국가 총력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세금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이 2차 대전 때 세금이 진짜 90%까지 가거든요. 진짜? 예,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일반 평범한 사람도 챙겨주고 예, 예. 가난한 사람도 챙겨주고 부자들한테 막 90%씩 걷어내고 과세 막 때리고. 예, 과세 막 때리고. 어떻게 보면 예. 전쟁에 뜻하지 않은 선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쟁이 만들었던 되게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었어요. 그게 있다고 한다면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죠? 예, 근데 어쨌든 그게 우연치 않게 그 불평등한 시기를 한번 정리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가장 2차 대전 끝나고 중산층과 제일 잘 사는 상위층이 격차가 없었어요. 별로. 그리고 다 같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절대 같이 모여 안 살죠. 완전히 분리된 삶을 서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저희들이 새로운 신도금 시대라고 이제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격차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디지털 기술이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디지털 기술이 왜 격차를 만드냐? 그냥 여러 가지 원인인데 딱 하나의 원인을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디지털 기술이 인류가 만든 기술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이에요. 대응성이 힘든 건가? 그렇죠. 어떤 기술이 빨리 발전한다? 그러면 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적어지겠죠. 그리고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빨리 따라잡을 수 있고. 빨리 따라잡을 수 있고. 그래서 소수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한테 디지털이 부를 몰아주는 속성이 있어요. 의미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세계 부자 순위 검색해 보세요. 다 상위 30%, 상위 30, 상위 한 50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80%가 디지털 부자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하고 스페이스X라고 하는 그 속도와 힘이 그렇죠. 사실 디지털.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의 자산의 집중. 자산이 집중되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영향력도 막 행사할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이 엄청나게 격차를 벌이는 어떤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그 격차를 만들기 때문에 외롭게 만드는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점점 고립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에 대화형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챗봇. 네, 그렇죠. 그 챗봇 같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 인간과 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이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 쪽으로 옮겨가 버리는. 그러면 더더더 인간관계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더더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게 또 왜 문제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어떤 관계를 인간과 인간관계로 출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인간의 관계는 책임의 관계거든요. 책임의 관계. 예. 점점 철학자다워지고 아까 처음은 사회학자 같았는데 원래 철학자. 예.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책임의 관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메우면서 책임을 익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이 뭐 동물에게도 확대되고 자연에게도 확대되고 하면서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인간과 기계 관계는 언제든지 인간이 일방적으로 얘가 싫으면 폐기시킬 수 있는 관계예요. 그렇죠. 그냥 뭐 기계 바꾸면 되고, 바꾸면 되고, 로그아웃하면 되고, 회원 가입 취소하면 되고. 예,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인간의 관계로 넘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그거부터 먼저 배워서.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대화형 인공지능이 들어간 러브돌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 헐처럼.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녀의 관계를 인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잘한 짓이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한테 넘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쯤 되면 분명히 저는 독자들이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네가 생각한 해결책은 뭔데? 근데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책의 나중에 3분의 2는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성찰을 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된다?
사봐야 된다. 감사합니다. 읽어봐야 된다. 아니면 사봐야 된다. 예. 장사꾼이 다 됐어요. 예. 한마디만 제 키워드만 살짝 읽으면 이 말 예. 저는 이 말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경청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뒤에 와 막 급진적인 막 뭐 사회적 자본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라볼 건데 나는 외로움을 위로받고 싶어. 그건 이제 약간 저는 이제 마르크스의 편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앞편 맞는 거고 딱 정신 차리면 여전히 외롭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보단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대답을 찾자. 그런 부분에서 외로움이란 철학적 화두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푼 외로움의 습격. 꼭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걸 마치고요. 예. 이렇게 보낼 수는 없고요. 다음 시간에 그 좋아하시는 할머니 한나 아렌트 얘기 좀 해봅시다. 괜찮겠죠, 선생님? 예. 네,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